산속 펜션의 손님. 반갑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알고리즘에 떠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연을 받는다는 설명글을 읽고 메일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에 친구와 둘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4년 정도 됐고 당시 저와 친구는 둘 다 28살이었습니다. 친구는 편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A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취업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둘 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종 면접에서 연달아 떨어졌고 A는 준비하던 공기업 시험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만나면 서로 위로하기보다 어느 회사에 지원했는지 서류는 몇 개 붙었는지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A가 며칠만 어디 가서 쉬자고 했습니다. 여행이라고 해봐야 멀리 갈 돈도 없어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산속 근처였고 계곡을 따라 펜션이 여러 채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성수기도 아니었고 당근으로 취소 예약을 얻어서 싸게 구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펜션이었습니다. 1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작은 복층이 딸려 있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오래됐다는 말은 있었지만 주인이 친절하고 조용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펜션이 생각보다 훨씬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빠져나와 계곡 옆 좁은 길로 한참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펜션도 몇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작은 독채가 4동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관리동이 있었고 그 뒤로 객실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평일이라 손님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동으로 가니까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을 확인한 뒤 열쇠를 건네주면서 저희 방을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바베큐를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하자 저녁 7시쯤 숯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밤에는 뒤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희 방 뒤편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A가 산책로가 있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산책로는 아니고 예전에 사용하던 길이 있는데 지금은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길이 어둡고 멧돼지가 내려올 수 있으니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굳이 산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객실은 사진과 거의 같았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조금 났지만 지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나무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천장이 낮은 복층이 나왔습니다. 복층에는 얇은 매트리스 2개와 이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근처 마트에서 사온 술과 고기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A가 먼저 씻으러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온수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처음에는 찬물만 나오다가 한참 뒤에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끄고 나오려는데 환풍기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아주 작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환풍기가 오래돼서 진동하며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A에게 말했더니 A도 아까 안에서 사람 목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배관을 통해 옆방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 말고 다른 손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옆 객실에 누가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자 주인이 숯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A가 오늘 손님이 저희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말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했더니 물 내려가는 소리가 울려서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취업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온 기분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을 때 맞은편 객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방에서 조금 떨어진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 쪽에 노란색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A가 새 손님이 왔나 보다고 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지나자 창문 안쪽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처럼 키가 큰 그림자였습니다. 창문 앞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사람 구경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저한테 저 사람 계속 우리 쪽 보는 것 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림자가 창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었고 사람 형태만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있는 테라스 방향으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과 저희 사이 거리가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A가 장난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림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고기를 마저 먹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다시 봤는데 그때는 창문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객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맞은편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A와 저는 거실에서 술을 조금 더 마셨습니다. 둘 다 적당히 취했지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나?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을 밟고 걷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객실은 독채라 누가 방문하려면 테라스 앞을 지나 현관으로 와야 했습니다. 발소리는 맞은편 객실 쪽에서 시작해 천천히 저희 방 가까이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와 A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뭔가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크도 하지 않고 계속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현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A가 누구냐고 크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서 멀어져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사각, 사각 하고 자갈을 밟는 소리가 창문 아래를 지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커튼 사이로 밖을 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가 문을 열어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술 취한 다른 손님이 방을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주인이 지나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을 잠그고 있자고 했습니다. A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복층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온도 때문에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펜션이었고 복층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이번에는 무언가 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쿵! 소리가 복층 한쪽에서 계단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A는 둘 다 거실에 있었습니다. 복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A가 술 기운에 웃으면서 쥐가 엄청 큰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계단 아래에서 위를 비췄습니다. 복층에는 매트리스와 이불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정리해놓은 이불 하나가 펴져 있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이불은 복층 구석에 접혀 있었습니다. A가 낮잠이라도 잤나 싶어 물어봤는데 A는 복층에 올라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불 위에는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옆으로 누웠다가 일어난 것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불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래층 난방이 올라와서 따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층은 천장이 낮고 열이 모이는 구조였으니까요. 저희는 이불을 다시 접어 구석에 두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음악도 끄고 술도 더 마시지 않았습니다. 관리동에 2번 정도 걸었지만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아래로 가져와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A는 소파 쪽에 눕고 저는 텔레비전 앞쪽에 누웠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술을 마셔서인지 어느 순간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바깥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톡, 톡.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톱 끝으로 유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A가 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주방 쪽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운 상태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큰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창문 반대쪽에서 톡. 누군가 창밖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A를 깨웠습니다. A는 처음에는 잠결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다시 나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둘이 커튼 쪽을 보고 있었는데 커튼 아래로 사람 발 같은 게 보였습니다. 창밖 테라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테라스 조명이 꺼져 있어서 발 모양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맨발 같았습니다. 발끝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A가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곧바로 자갈 밟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펜션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A는 바로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통화도 되고 인터넷도 됐는데 그때는 안테나 표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바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옷과 중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머지 짐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A가 차키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뒀던 차키가 없어졌습니다. 가방과 바닥, 소파 밑을 전부 찾았습니다. 저희가 한참 찾고 있는데 복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랑. 차키에 달려있는 작은 금속 열쇠고리 소리였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계단 위를 봤습니다. 복층은 어두웠습니다. 딸랑. 이번에는 분명히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A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누가 방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플래시를 켜고 A는 칼을 든 채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접어둔 이불이 다시 펴져 있었습니다. 이불 가운데에 차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A는 차키를 짚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순간 펜션 밖의 조명이 전부 꺼졌습니다. 저희 객실뿐 아니라 맞은편 객실과 관리동 불빛까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정전이 된 것처럼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방 안에 전기도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불빛만 켜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자면 안 돼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 바로 앞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렸습니다. 저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A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죠? 주인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잠깐 들었던 목소리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지 않자 남자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 웃는 건 아니고 숨을 짧게 내뱉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갈 밟는 소리가 펜션 뒤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달려가 차를 탔습니다. 시동은 다행히 걸렸습니다. 차를 돌리는 동안 관리동을 봤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낮에 주인을 만났던 사무실 안쪽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펜션 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산길을 내려가는데 A가 갑자기 뒤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돌면서 사이드미러에 저희가 묵었던 객실이 잠깐 보였습니다. 복실 창문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펜션을 나올 때 방 안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키가 커서 몸을 약간 숙이고 있었고 창문 가까이 붙어서 저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내려가자 휴대전화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A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펜션에 침입한 것 같고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있는 곳으로 먼저 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다시 펜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펜션은 저희가 도망칠 때처럼 전부 어두웠습니다. 경찰이 관리동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관리동을 확인하고 다른 경찰은 저희와 객실로 갔습니다. 객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신이 없어서 잠그지 않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방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층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전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테라스 밖에도 뚜렷한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자갈이 깔려 있어서 흔적이 남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뒤 관리동을 확인한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고 생활한 흔적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와 책상은 있었지만 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낮에 만난 주인을 설명했습니다. 50대 후반쯤의 남자였고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펜션 연락처로 계속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다시 확인하겠다며 저희에게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챙기러 객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술과 음식은 포기하고 가방만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당근에 들어가 펜션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근 판매자는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펜션 사이트를 찾으니 업체 사정으로 판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경찰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펜션 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그곳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설 수리 문제로 영업을 쉬고 있었고 객실 열쇠도 모두 관리동 안에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저희가 설명한 남자 이야기를 전했지만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저희를 손님처럼 받은 건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A는 그날 산길을 내려오면서 자기가 뭘 봤는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술을 마시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A는 저희 차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션에서 뛰어오는 줄 알았는데 차가 속도를 내도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길 한가운데를 맨발로 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낮에 열쇠를 건네준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맞은편 객실 창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A는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A는 지금 둘 다 취업했습니다. 그때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 연락은 합니다. 여행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A가 갑자기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펜션에서 고기를 굽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테이블 앞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제 뒤로는 저희가 묵었던 객실의 거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A가 희미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물 아래의 그곳.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공포 영상이 뜸해서 아쉬웠는데 사연을 받는다 하여 보내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제가 직접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나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집 뒤로 낮은 산이 있었고 앞에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깊은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도 있었고 버스도 하루에 몇 번씩 다녔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집 근처에는 다른 집이 두세 채밖에 없었고 해가 지면 밖에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한옥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고 정면에 안방과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었고 왼쪽 끝에는 잘 쓰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방을 뒷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쓰던 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불이나 농기구, 오래된 옷 같은 걸 넣어두고 창고처럼 사용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저도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갔던 건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고 사촌형 한 명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촌형이랑 개울에서 놀거나 잠자리를 잡았고 저녁에는 마당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사각. 처음에는 벌레가 문에 붙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고 있었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방문 아래쪽에서 났습니다. 사람이 서서 문을 긁는 높이가 아니라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문을 여는 것처럼 방문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바람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여름이라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걸쳐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 있던 개가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누렁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크게 짖는 개였는데 그날은 짖지 않고 겁먹은 것처럼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개가 고양이를 봤나 보다 하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문 아래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흙 묻은 손으로 문을 만진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다가 밖에 나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목류병 같은 것도 없었고 밤에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사촌형이 장난친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저희가 장난치다가 묻힌 걸 잊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사촌형과 마당에서 놀다가 공을 뒷방 쪽으로 굴렸습니다. 공이 뒷방 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공을 주우러 갔는데 뒷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문틈 안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공만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누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목에 가래가 걸린 것처럼 낮게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조금 더 열어봤는데 방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낡은 장롱과 이불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방바닥 일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롱 옆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목 위쪽은 이불에 가려져 있었고 발만 장롱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피부가 회색처럼 보였고 발가락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라 친척 어른 중 누가 자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움직인 게 아니라 새끼발가락부터 차례로 접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닫고 어머니한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가 같이 뒷방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고 장롱 뒤쪽도 확인했는데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을 봤다고 계속 말하자 아버지는 쥐나 천 조각을 잘못 본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바닥을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뒷방 문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뒷방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뒷방 안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방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사촌 형도 들었습니다. 형과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뒷방 창호지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햇빛이 강한 오후였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방 안에서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사촌 형은 마당 가운데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할아버지를 부르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문을 봤을 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촌 형도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증상은 없었는데 체온이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고 잠이 들면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잠든 상태에서 자꾸 할머니가 우물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 뒤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우물이었고 위에는 두꺼운 나무판과 돌을 올려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우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때까지 집 뒤에 우물이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이 난 다음날 새벽 집안 사람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 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문도 닫혀 있었고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을 찾다가 뒷뜰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을 덮고 있던 나무판이 옆으로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움직이기에는 무거운 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물 안을 내려다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는데 제가 계속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손잡아달래. 추워서 못 올라온대. 그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잠들기 전에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 뿐입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뒷방에서 무엇을 봤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발을 봤다고 하자 발목에 뭐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목에 빨간 끈 같은 게 묶여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쪽 발목에 붉은 실을 묶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앵마개로 묶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장례도 정상적으로 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바로 마을 아래쪽에 사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나이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흰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었고 평범한 꽃무늬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무당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방울 같은 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뒷방 쪽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방부터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무당은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냄새를 맡는 것처럼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에서 사람 죽었어?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방이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한참 방안을 보다가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쌓여있던 이불과 상자를 전부 밖으로 꺼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꺼내던 중 장롱 아래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어린아이 옷과 빗, 녹슨 숟가락, 검게 변한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런 물건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은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보자기를 펼쳐보더니 머리카락 사이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나무패에는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읽을 나이가 아니었고 지금은 무슨 이름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당이 마을 사람 몇 명에게 물어본 뒤에야 그 물건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이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는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물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마을을 떠난 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뜯어고치고 살게 된 거였습니다. 무당은 보자기 안에 든 것이 아이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인 척하는 무언가를 붙잡아 놓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어른들이 물었지만 무당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 붙들어 둔 것이 배가 고파서 어린아이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저를 마당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과 발목에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울자 어머니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당은 뒷방에서 나온 보자기를 녹그릇 안에 넣고 우물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 우물을 덮고 있던 판자를 완전히 치웠습니다. 낮이었는데도 우물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무당이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달래듯 말하다가 갑자기 크게 화를 냈던 건 기억합니다. 네 이름이 아니잖아! 무당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물이 거의 없는 우물이었다고 들었는데 안에서 누가 손으로 물을 휘젓는 것처럼 철썩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가 목줄을 끊을 듯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우물 쪽으로 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당이 저를 붙잡고 붉은 실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 보자기에 불을 붙여 우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불붙은 보자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우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나 아기 울음처럼 높게 들리다가 갑자기 아주 굵은 남자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우물 입구에 소금과 재를 뿌리고 새 나무판으로 덮은 뒤 굵은 쇠사슬을 여러 번 감았습니다. 뒷방에 있던 물건도 전부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장롱과 이불까지 모두 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당은 할아버지에게 그 방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떠나는 게 좋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면 뒷방 문을 벽으로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해가 진 뒤 우물이나 물웅덩이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물속에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희 가족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뒤로 열도 내렸고 밤에 이상한 말을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뒷방 문을 벽돌로 막았습니다. 우물도 흙과 돌로 완전히 메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할아버지도 그 집을 떠나 읍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집은 한동안 비어있다가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을 오래 보지 못합니다. 세면대에 받아놓은 물이나 비온 뒤 생긴 웅덩이, 불을 끈 욕조 같은 곳을 보고 있으면 가끔 물속에 머리카락이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인이 된 뒤 어머니에게 그때 이야기를 다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만 해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물에 붙어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뒷방에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뒷방 문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저를 봤고 제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모습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당이 태운 건 그것을 붙잡고 있던 물건이었고 우물을 메운 건 다시 들어올 길을 막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을까봐 그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쉽게 변한다고 하고 물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문 밖에서 젖은 발로 걷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제 모습이 비칠 때 제 뒤에 키가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저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가끔 보입니다. 새벽 휴게소의 가족.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서 써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본글은 편하게 반말로 쓸게요. 환영입니다.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친구랑 여행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야. 정확히 언제쯤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5쯤? 부산 쪽에서 놀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새벽에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어. 친구는 조수석에 자고 있었고 나는 커피도 살 겸 혼자 내렸어. 휴게소는 거의 비어 있었어. 화물차 몇 대만 멀리 서 있었고 편의점에도 직원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 커피를 사고 나오다가 주차장 쪽에서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봤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이 둘. 처음에는 그냥 가족인 줄 알았지. 근데 옷이 너무 얇았어. 날씨는 꽤 추웠는데 남자는 반팔이었고 아이들도 여름옷 비슷한 걸 입고 있었어. 그리고 넷다 맨발이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돼서 확실하진 않은데 적어도 신발이 눈에 안 보였던 건 기억나. 그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한 줄로 걸었어.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 앞에서 멈췄는데 문을 몇 번 잡아당기더니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다가 남자가 내 쪽으로 왔어. 언제 가까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 발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 남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어.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나는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대신 걸어주겠다고 했어. 솔직히 좀 찝찝했거든. 번호는 여자가 알려줬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집전화였어. 몇 번 걸었는데 안 받다가 세 번째쯤 누가 받았어.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어. 내가 휴게소에서 어떤 가족을 만났고 이 번호로 전화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 여자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물었어. 거기 아이들도 있어요? 있다고 했더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들한테 대답하지 말고 차로 가세요. 정확히 그 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뜻은 그랬어. 전화는 바로 끊겼고 나는 남자한테 전화를 안 받는다고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어. 받았잖아요.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 남자는 통화 내용을 들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거든. 뒤에 있던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 아마 이 사람이 아니야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차로 뛰어갔어. 친구를 깨우고 바로 출발하려는데 친구도 그 사람들을 봤어. 백미러로 보니까 냈다 승합차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승합차 안에도 사람이 있다고 했어. 운전석에 할머니 같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고.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냥 빨리 나오고 싶었어. 이상한 건 출구가 바로 안 나왔다는 거야. 분명 표지판 대로 갔는데 다시 편의점 앞이 나왔어. 한두 번 정도 같은 곳을 돈 것 같아. 그리고 돌 때마다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서 있었어. 아이 하나는 벤치 앞에 있었고 여자는 화장실 입구에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는 남자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 나는 그냥 옆으로 피해갔고 그때 조수석 창문에서 쾅 소리가 났어. 밖으로 빠져나온 뒤 창문을 보니까 젖은 손자국이 남아있었어. 그 사람은 차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오고 나서 아까 전화한 번호로 다시 걸어봤어. 친구가 걸었고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가 받았어. 우리가 휴게소에서 가족을 봤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물었어. 넷이었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아이가 둘이었는지 남자가 반팔을 입고 있었는지 물었어.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차를 세우지 말라고 했어. 뒤에 아무도 안 타고 있냐고도 물었고 우리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 차 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던 게 기억나. 뒷좌석 쪽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났는데 무서워서 둘 다 뒤를 안 봤어. 다음 휴게소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대신 뒷좌석 가운데가 조금 젖어 있었어. 물병이 샌 흔적은 없었고 그날 이후로 별일은 없었어. 나중에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해봤는데 받질 않았지. 솔직히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어. 둘 다 새벽 운전 때문에 피곤했고 평범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 걸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 사람들은 왜 그 가족들을 알고 있었던 건지, 그 남자는 왜 내가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뒷좌석은 왜 젖어 있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그날 휴게소에서 본 건 무엇이었을까? 네,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제목은 폐가의 무언가. 안녕하세요. 초반에 선점하기 위해 얼른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한데 선점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간 사연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폐가에 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왜 굳이 그런 곳까지 갔나 싶지만, 그때는 인터넷에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나 폐가 사진이 올라오면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고 전부 같은 과 친구들이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차가 있어서 밤에 드라이브도 할 겸 산 쪽에 있다는 폐가를 찾아갔죠. 장소는 정확히 말하지 않을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괜히 다른 분들이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차를 세운 곳에서 폐가까지는 조금 걸어갔어요. 정확히 얼마나 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대로 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좁은 흙길을 따라 올라갔죠. 가는 도중에 친구 한 명이 계속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가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다시 걸으면 따라오는 느낌이라고요. 나머지는 낙엽 밟는 소리가 울리는 거라며 놀렸죠. 저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폐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2층짜리 주택이었고 담장은 거의 무너져 있었죠. 창문도 대부분 깨져 있었고 현관문은 한쪽이 기울어진 채 열려 있었어요. 처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별게 없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랑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많았죠. 저희보다 먼저 담력 체험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도 보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무섭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사진도 찍고 빈 방에 들어가 일부러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1층을 거의 다 둘러본 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심하게 삐걱거렸죠. 올라가다 보면 아래쪽 현관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제가 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 현관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았어요. 사람이 문 앞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였죠. 제가 갑자기 멈추니까 뒤에 오던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현관 쪽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다 같이 플래시를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었죠. 친구들은 제가 겁먹어서 잘못 본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올라갔고요. 2층에는 방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방은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방에는 낡은 장롱과 작은 책상이 남아 있었죠. 바닥에는 오래된 옷가지 같은 것도 흩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장롱이 있는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창문 근처에 있던 친구가 밖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죠. 저기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다 같이 창문 쪽으로 갔죠. 집 앞 공터에 정말 누가 서 있었어요.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얼굴이나 옷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사람 모양의 검은 실루엣처럼 보였어요. 키는 성인 남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처럼 담력 체험을 하러 온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창문 쪽에서 누구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았죠. 친구가 핸드폰 플래시를 그쪽으로 몇 번 비췄어요. 빛이 흔들리다가 다시 공터를 비췄는데 그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저희가 창문 가까이 붙어서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뛰어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요. 그래도 누가 장난친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방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누가 복도 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천천히 닫히고 있었죠.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이 절반 정도 닫혔어요. 친구 한 명이 웃으면서 문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더라고요. 문 반대편에서 누가 같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저희는 전부 방 안에 있었죠. 친구가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세게 당겼어요. 그러자 문이 갑자기 확 열렸고 친구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삐걱. 누군가 1층에서 한 계단씩 올라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희는 전부 조용해졌죠.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 내려앉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일정하게 위로 올라왔어요. 삐걱, 삐걱, 삐걱. 친구 중 한 명이 계단 쪽으로 플래시를 비추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계단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졌어요. 저희 바로 아래까지 누가 올라온 것처럼 마지막 계단이 크게 울렸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먼저 그냥 내려가자고 했죠. 혹시 계단 아래에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다 같이 붙어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친구 한 명이 앞에서 플래시를 비추고 저는 가운데쯤에 있었어요. 계단을 절반 정도 내려갔을 때 맨 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제 옷을 세게 잡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죠.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위를 보지 마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보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조금 들었죠. 계단 위쪽. 저희가 방금 나온 2층 복도 끝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옷이나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니 사람처럼 보였죠.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 것이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었고 두 팔은 무릎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죠. 저희가 계단을 내려오기 전에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려고 핸드폰 플래시를 들었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제 손을 눌렀어요. 비추지 말고 그냥 내려가자고 했죠. 그때 위에 앉아있던 것이 움직였어요. 고개를 들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몸 전체가 조금 앞으로 밀려왔죠. 손이나 발을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동시에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뒤에서는 뭔가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소리가 났죠. 사람이 뛰는 소리와는 달랐어요. 젖은 이불이나 무거운 천뭉치를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쿵 하고 떨어지고 바닥을 긁고 쿵. 그 소리가 계속 저희 뒤를 따라왔죠. 저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흙길을 따라 차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렸죠. 차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차에 타지 않고 폐가 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빨리 타라고 했는데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친구는 2층 창문에 누가 서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무서워서 오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창문 안쪽에 사람 모양의 검은 것이 서 있던 건 보였죠. 아까 공터에 서 있던 사람과 비슷해 보였어요. 친구가 차에 올라타자 바로 출발했어요. 산길을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세게 친 것 같은 소리였죠. 차 안에 있던 4명 모두 들었어요. 그래도 차를 세우진 않았어요. 큰 길까지 내려간 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밖을 확인했죠. 차 뒤쪽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어요. 나뭇가지가 부딪힌 것 같지도 않았고 흙이나 돌이 묻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서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죠. 대부분 어둡고 흔들려서 제대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 중에 장롱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사진에는 저희 4명이 모두 나와 있었죠. 그런데 방문 바깥 복도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서 있었어요. 몸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 어깨와 얼굴 일부만 문 옆에 걸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림자가 생길 만한 방향과는 맞지 않았죠. 더 이상한 건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었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가 직접 찍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 구도를 보면 방 바깥 복도 쪽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것처럼 보였죠. 그 사진은 나중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없어졌어요. 당시 계단에서 가장 먼저 뭔가를 봤다는 친구는 그 이후로 폐가나 흉가 이야기를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술자리에서 그날 이야기가 나와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제가 계단 위에서 정확히 뭘 봤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본 것과 제가 본 게 조금 달랐다고 했어요. 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처럼 봤는데 친구는 그것의 얼굴이 처음부터 저희 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얼굴에 눈이나 코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폐가에 살던 노숙자나 저희를 겁주려고 따라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두운 곳에서 겁을 먹으면 그림자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터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소리도 없이 2층으로 들어왔는지, 저희가 내려오기 전까지 없던 것이 왜 복도 끝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몇 년간 친구들과 폐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다가 사연 읽어주시는 거 보고 다시 얘기해보고 최대한 그때 상황을 썼어요. 그 정체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뭐였을까요? 빈집 지키는 아르바이트.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형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형이 대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방학만 되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요. 편의점도 하고 물류센터도 가고 행사장 철거 같은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게시판에서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나를 봤다고 해요. 하는 일은 별거 없었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어떤 집안에 있어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청소도 필요 없고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된다고 했어요. 하루 일당은 그 당시 다른 야간 아르바이트의 2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화해서 정확히 뭘 하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오래 비워놔서 도둑이 몇 번 들려고 했고 며칠 동안만 사람을 구해서 밤에 집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대요. 약속한 날 저녁, 형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변 집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 고용주였습니다. 남자는 형에게 열쇠를 주면서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1층 거실에만 있으면 되고 2층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밤에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형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남자는 일당 절반을 미리 현금으로 주고 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고 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났고 가구도 옛날 물건들이었지만 사람이 급하게 떠난 집처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졸리면 TV도 보고 그랬대요. 첫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2층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확실히 누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들렸어요. 형은 혹시 사람이 숨어있나 싶어서 조금 겁이 났다고 합니다.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2층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거실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음날 형은 남자에게 어젯밤 2층에서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 소리가 자주 난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까지 계속 있었죠? 형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가 굉장히 안심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조금 이상했지만 돈을 많이 주니까 형은 계속 일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매일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겼다고 합니다. 거실에서 분명히 꺼놓은 불이 복도 쪽에서 켜져 있기도 했고 화장실 문이 혼자 열려 있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2층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소리였는데 나중에는 의자를 끄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벽을 긁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용주가 계속 2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은 순간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학생이죠?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고 해요. 형이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고용주밖에 없었으니까요. 형은 문 가까이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형은 장난치는 사람인가 싶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2층에 올라가 봤어요? 형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2층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형은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밖을 확인해 보려고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은 결국 아침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날 고용주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표정이 굳더래요. 그리고 형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 안 열어줬죠? 형은 안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안심하면서 일당을 평소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그때부터 형도 이 일이 단순히 빈집 지키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기로 했죠. 문제가 생긴 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2층에서 소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누가 계속 걸어 다녔고 가끔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것 같은 소리까지 났다고 합니다. 형은 TV 볼륨을 높이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사람 발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형은 처음으로 정말 도둑이 들어온 건가 생각했습니다. 현관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계단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 중간쯤에 발만 보였다고 합니다. 맨발이었어요. 누군가 계단 위쪽에 서 있는데 몸은 벽에 가려지고 발끝만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형은 그냥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발이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위쪽의 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만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순간 형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큰 길까지 달렸다고 해요. 그 뒤 고용주한테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대로 그만뒀어요. 형은 그 뒤 몇 달 동안 그 일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 동네 이야기가 나왔대요. 형이 예전에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니까 같이 있던 선배 한 명이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주소를 말해주자 그 선배가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거기 아직도 사람 구해? 형은 그때 처음으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가족 3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부모와 딸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 후 집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주변에서 오래 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에 집이 완전히 비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밤이면 2층에 있던 무언가가 1층까지 내려온다고요. 형은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자신을 고용했던 남자에게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문자와 입금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형은 분명 집주인에게 고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하고 있는 집이라고만 했대요. 그리고 형이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당시 그 집은 이미 몇 년째 법원 문제로 묶여 있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군지는 지금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형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4시쯤 형이 겁에 질려 집에서 도망쳤잖아요. 그 뒤로도 전화가 계속 왔다고 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형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나왔어요? 아직 1시간 남았는데. 그때는 그냥 고용주가 화가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다고 해요. 형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그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집에는 CCTV도 없었고 그날 그 남자는 근처에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형은 지금도 그게 단순히 빈집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밤 일정 시간 동안 그 집 안에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대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사탕 주는 아줌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파트나 큰 상가가 많은 동네가 아니라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일본식 주택이 좀 있던 동네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운동장에서 동네 아이들과 자주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어르신들이 의뢰 그렇듯 집에 좀 늦게 와도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뭐라고 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한 아주머니가 저희가 노는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엄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었죠. 나이는 40 정도였던 것 같고 항상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사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끔 저희에게 과자나 사탕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다가와서 먹을 것을 하나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우린 고맙다고 인사하고 잘 받아 먹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과자나 사탕을 주고도 바로 가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한참 동안 저희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저와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뛰어다닐 때도 보고 있었고 한쪽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는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예뻐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주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자를 받고도 슬쩍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집으로 가버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싫다고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밝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조금 더 놀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우산을 들고 제 쪽으로 뛰어오더니 제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옷이 다 젖었다면서 이러다 감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자기 집이 바로 근처라고 했습니다. 옷을 말리고 비가 조금 잦아들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과자나 사탕을 주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억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할머니 집 주변 골목을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갈 때도 다니고 친구들과 매일 뛰어다니던 동네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따라가니 바로 할머니 집 근처였습니다. 할머니 집이 근방인 것 같은데 빙빙 도는 느낌이 났어요. 비가 많이 와서 주변이 낯설게 보였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앞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주택들과는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마을 회관이나 오래된 수련원처럼 보였습니다. 창문도 많았고 2층까지 있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곳이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현관도 넓었고 안쪽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습니다. 탁자와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지만 생활하는 사람의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인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옷이 젖었다면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가 입을 만한 옷이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 같은 옷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약간 아이들 성가대 복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크기도 저한테 거의 맞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이상한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무슨 과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접시에 아주 가지런하게 잘라놓았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아주머니는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밖은 계속 어두웠고 비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시간이었거든요. 분명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보내주겠다고요. 그러면서 두꺼운 책을 하나 꺼내더니 과일 접시를 치웠어요. 책의 구절을 중얼거리면서 읽는데 어디선가 향초 같은 냄새도 나고 정신도 좀 몽롱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며 저를 힐끗거리는 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책만 다 읽고 가자면서 제 이름과 가족에 대해 묻더군요.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벌이다가 아주머니가 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안 되겠다. 오늘은 자고 가라. 내가 너네 집에 얘기할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싫다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빗소리가 꽤 컸는데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가지 말라고 붙잡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팔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할머니가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왔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가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머니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목을 붙잡고 집 안쪽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열린 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뿐입니다. 할머니는 곧장 저한테 와서 아주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뭔가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2층이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 계단이 있었고 그 위로 2층 난간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난간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5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난간을 따라 띄엄띄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래에 있는 저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갈아입은 옷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제 몸에 맞는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저 아이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 저 아이들은 처음부터 저 집에 있었던 걸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걸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할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2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어딘가로 몇 통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가만 안 놔둔다는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저도 무서워서 뭘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탕 주던 아주머니 기억나냐고요. 몇몇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집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란 뒤에 그날 갔던 곳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있던 장소는 무슨 센터 같은 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매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왜 하필 비가 오던 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까? 그리고 그 집 2층에 있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한 가지 기억만큼은 아직도 이상할 정도로 선명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집 대문을 나서기 직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던 아저씨, 정장을 입은 아저씨는 우산을 비스듬히 쓴 채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듯이 얼굴을 온통 찡그리고 있었죠.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비에 젖은 골목과 커다란 우산, 저를 데려가던 아주머니, 제 팔을 놓지 않던 손, 그리고 어두운 2층 난간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 할머니가 그날 조금만 늦게 저를 찾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그 집 2층 난간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더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나의 남편.
일단 죄송합니다. 사실 다른 유튜버분에게 채택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여기에 보내봅니다. 하소연 비슷한 사연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희 누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려고 했고, 특히 아버지하고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사이가 원래부터 나빴던 건 아닙니다. 저하고는 오히려 꽤 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온 적도 많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둘이 술을 마시면서 부모님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 일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누나가 독립하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누나는 그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독립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부모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1년 정도는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소식을 모르고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집을 나가고 2년쯤 지났을 때였나? 우연히 누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추천 같은데 떴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다르게 해놔서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누나가 맞았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고 가끔 그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괜히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계정을 지워버릴 것 같아서 팔로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전시회나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는 누가 봐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사진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음식이 2사람 몫으로 놓여 있다거나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2개 있다거나 영화표 2장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간 사진도 있었고 호텔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하트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나 보네.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하고 연락은 끊었어도 혼자 외롭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굴 공개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해도 상대방 얼굴을 SNS에 안 올리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도 없었습니다. 팔도 없었고 뒷모습도 없었습니다. 누나와 같이 찍은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상 물건만 2개였습니다. 커피 2잔, 접시 2개, 영화표 2장, 호텔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바닷가 돗자리 위에 놓인 음료수 2병,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 올라왔는데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누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가 찍어준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찍어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올라온 사진들을 전부 봐도 역시 상대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찍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진 속 누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진들을 다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누나는 몇 년 동안 수백 장의 데이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누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장도요. 그리고 거의 5년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누나였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목소리 안 잊었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연락 안 했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살아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결혼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나던 사람이랑? 누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만났어. 처음에는 진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누나 말대로 오래 만난 사람이라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몇 년 동안 봤던 그 데이트 상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진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안 돼? 제가 물었는데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걔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걱정하면서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말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누나는 혼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부는? 제가 농담처럼 물었더니 누나가 웃었습니다. 안에 있어. 신발을 벗으면서 현관을 봤는데 남자 신발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누나도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찻잔이 3개 있었습니다. 누나 앞에 하나, 제 앞에 하나, 그리고 누나 옆 빈자리 앞에 하나. 저는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차를 다 따른 다음 갑자기 말했습니다. 둘이 인사해. 제가 누나를 봤습니다. 누구랑? 누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옆을 가리켰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빈 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인사 안 해? 누나. 왜?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누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저를 기분 나쁘다는 듯 쳐다보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래. 원래 말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얘 원래 이래.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좀 무뚝뚝해. 조금 있다가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 인상 때문에 그런가 봐. 무섭대. 제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누나, 장난하지 마. 그러자 누나가 정색했습니다. 장난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나가 무서웠습니다. 누나 옆에 놓인 찻잔에서는 처음에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있겠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따라 나오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옷 때문에 그래? 무슨 옷? 그러자 누나가 잠깐 멈췄습니다. 옷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누나한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일한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다. 차림새가 좀 이상했냐? 알고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너 걔 얼굴 제대로 안 봤지? 저는 그 문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애초에 볼 얼굴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누나 집에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부모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찻잔이 4개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희 3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도 없는 옆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야. 인사해.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말투가 좀 그래. 아버지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누나는 깜짝 놀라더니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놀라잖아. 누가 놀라? 옆에 있잖아.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제가 누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심각한 이상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날짜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자기 직업이나 가족관계도 정확히 말했습니다. 일상생활도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나에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습니다. 가족들이 답답해하니까 친척 한 분이 무당한테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그런 걸 믿는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결국 갔습니다. 무당은 누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별말을 안 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있지? 누나는 웃었습니다. 네. 결혼할 사람이야? 네. 그러자 무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 누나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나가고 나서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옛날에는 귀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귀접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쉽게 말하면 산 사람이 죽은 존재를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받아들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외로운 걸 달래주고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당사자에게는 그 존재가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옷도 입고 있다고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심하면 잠도 같이 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멀쩡히 옆에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누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누나가 저를 쳐다보던 표정이요. 정말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당은 귀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지 않은 경우가 당사자가 그 존재와 실제 생활을 꾸리기 시작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빈자리에 밥을 차려놓는다거나 옷을 사준다거나 두 사람 몫의 물건을 준비한다거나 결혼을 약속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현실의 사람들보다 그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떼어놓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부적보다 굿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쪽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가족보다 그쪽이 더 편해져. 그리고 절대로 누나 앞에서 그 존재를 심하게 욕하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누나가 가족을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를 방해하는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서 들은 말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쪽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무당이 하라는 것도 하고 병원 치료도 계속했습니다. 부적도 받고 굿도 했습니다. 누나는 굿을 하자는 말에 처음에 심하게 반발했지만 액땜하는 거라고 대충 설명하며 설득하자 받아들였습니다. 흔히 굿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갑자기 방언을 쏟아낸다든지 무당이 호통을 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굿이 끝나고 누나가 엄청 차분해졌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죠. 부모님은 결국 누나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걔 혼자 있어. 누나, 아무도 없어. 혼자 기다린다니까. 가끔은 새벽에 현관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알아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누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와 친했던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줬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옆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아서 어떤 손님이 빈 의자를 가져가려고 하자 누나가 갑자기 의자를 붙잡았답니다. 그거 쓰는 자리예요. 상대방이 누가 오냐고 물으니까 누나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와 있는데요?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누나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남자 옷 사이즈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물을 사려고 한다면서요. 동료가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으니까 누나가 한참 웃더니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아니야. 이제 남편이야. 그때는 저희 가족에게 남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어머니와 쇼핑몰에 갔다가 누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보는 사이 없어졌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누나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가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를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와 비슷한 사람을 어느 모텔 근처에서 봤다는 겁니다. 찾아가 보니 정말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달방을 잡고 며칠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쩡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2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칫솔도 2개였습니다. 수건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컵라면도 2개가 있었고 생수도 2병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누나가 웃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이야.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누나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알던 누나 중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누나 말에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침대 쪽을 한번 봤습니다. 잠깐 나갔어. 어디? 뭐 좀 사러. 언제 오는데? 그러자 누나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누나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신혼여행도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니까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 없는데. 어디? 아무도 못 찾는데. 그 말 이후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고 누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가 울면서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도 계속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왔잖아. 이번에는 내가 찾아간 거야. 그 이후로 누나를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가족과 같이 나갈 때만 밖에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정말 평범합니다. 저랑 농담도 하고 TV도 보고 어머니하고 요리도 합니다. 가끔은 그때 이야기 꺼내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저하고 누나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자를 먹다가 봉지를 좀 크게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 누나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형부, 자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나는 잠시 제 옆을 바라보다가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녁을 먹는데 누나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집으려고 그쪽 의자를 조금 당겼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긴 건드리지 마. 왜? 누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뗐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그런 말을 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도 계속하고 있고 가족들도 최대한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당이 했던 말을 믿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귀신이 정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누나 집에 갔던 날부터 모텔에서 발견했을 때까지 누나가 그 남자를 설명하는 방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옷차림이 조금 옛날식이고 항상 누나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누나는 지금도 그 사람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나, 응? 그 사람 이제 안 만나지? 누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 이제 너한테도 보여? 골목 끝에 사는 할머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분위기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다 적고 나니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게 봐주세요. 꼭 채택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구나 채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 동네 자체가 재개발돼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굳이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당시 저희 가족은 오래된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아주 좁은 골목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골목 끝에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은 전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매일 오후가 되면 대문 앞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서 끝까지 따라봤어요. 가끔 혼잣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안 들렸는데 입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 집 앞을 지날 때 절대로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들이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아이들을 불러 세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꼭 똑같은 걸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시니? 별것 아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왜 대답하면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시간을 물어보고 아이를 잡아간다고 했고, 누구는 대답하면 밤에 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친구들이 전부 학원에 가서 저 혼자였습니다. 골목에 들어갔는데 멀리서부터 할머니가 보였어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대편을 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집 앞을 지나려는 순간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학생! 계속 걸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췄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니? 그때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손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몇 시냐니까? 무서워서 그냥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7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4시 17분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 그때 가면 되겠다. 뭐가 그때 가면 된다는 건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기분은 이상했지만 집에 가고 나서는 금방 잊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방이 깜깜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완전히 깨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6분이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었고 제 방에서 대문 쪽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어봤어요. 누군가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가만히 저희 집을 보고 있었어요.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모님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계가 4시 17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제 방 창문을 봤어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눈이 마주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저는 바로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도 잠겨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꿈을 꾼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꼭 새벽 4시 17분이면 눈이 떠졌어요.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항상 집 어딘가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은 대문 밖이었어요. 몇 시니? 둘째 날은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몇 시니? 셋째 날에는 1층 현관 앞에서 들렸어요.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모님 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새벽 4시 17분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목소리가 2층 계단 아래에서 들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계단 중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방 앞에서 들렸습니다. 몇 시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문 바로 밖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간 됐는데. 저는 그날 아침까지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잤는데요. 더 이상한 건 제 책상 위였습니다. 제가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전날 밤에는 분명 손목을 차고 잤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4시 17분에요. 그날 부모님도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옆집에 물어봤더니 며칠째 할머니를 못 봤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도 조금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이 그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집안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새벽에 할머니를 봤던 날보다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 앞에 서 있던 할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에는 부모님 사이에서 잤습니다. 시계도 전부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또 눈이 떠졌습니다. 몇 시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시니? 정말 제 바로 밑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침대 아래에서 뭔가 기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보였어요.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침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도 올라왔어요. 천천히 할머니 얼굴이 침대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랑 얼굴이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몇 시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웃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알면서 왜 말을 안 해? 그 순간 가위가 풀렸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부모님도 깼습니다.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제 목에 시퍼렇게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누가 양손으로 목을 잡았던 것처럼요. 결국 어머니가 아는 분을 통해 무당 한 분을 불렀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분이 무당인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시간 말해줬지? 부모님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분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당은 제가 시간을 알려준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오래전에 어린 손자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날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시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시간을 알려줬고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시간을 묻는 아이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시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그럼 뭘 묻는 거냐고 했습니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래. 시간을 정하는 거야. 제가 4시 17분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무당이 집에서 뭔가를 하고 제 손목시계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할머니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새벽 4시 17분에는 시계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시간에 깨지 않았어요.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일을 거의 잊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무당이 제 손목시계를 가져간 뒤에 할머니 집에 한번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벽 한쪽에 아이들 이름이 잔뜩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과 함께요. 처음에는 무슨 기록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4시 17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밑이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 다른 아이 이름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 이름 옆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어머니는 그게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가 그 동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그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참 듣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너 그 할머니 만난 다음날 학교 안 왔었지?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제가 이틀 정도 결석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나온 날
조금 이상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계속 교실 뒤에 있는 시계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 하나를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제가 자기 손목을 붙잡고 계속 이것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몇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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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니?